진짜 땡땡 위기 옵니다. 이 땡땡이라는 것은요, 앞서 문제는 부채 위기라고 달았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는 것 아마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슈퍼 부채 사이클을 걱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가 부채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도래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터진 거죠. 이 위기 터지는 것, 2010년에 유럽발 재정위기, 이것도 부채 슈퍼사이클이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발 금융위기도 터질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르는 한국의 금융위기도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채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금융위기는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말입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렇고요,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도 그렇고요,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다가 정점이 지나고 1, 2년 뒤에 금융위기로 발생이 됐다. 지금 전 세계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 위기의 정점에서 이제 1, 2년이 지나면 결국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이 된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 슈퍼사이클에서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죠. 2023년 3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875조 6천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4조 3천억까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부채의 급습,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디폴트가 오게 되고, 디폴트가 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채는요, 가계신용이 말입니다, 지금 2017년 대비해 보면 28.7%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만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업부채도 상당합니다. 지금 기업부채는요, 2017년에 169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1분기 2673조 6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가계부채도 말입니다, 가계부채도 이게 가계신용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한 거고요. 개인사업자 부채, 자영업자 부채를 여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부채, 자영업자 부채를 국제 기준에 의해서 포함을 시키면요, 2023년 1분기가 206조 1천억 원입니다. GDP라고 이야기하죠.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생산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돈, 이거보다가 가계부채도 많고 기업부채도 많다는 뜻이,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부채 슈퍼사이클에 들어서서 결국은
금융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시장에는 번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개혁을 빠르게 단행을 해야 돼요.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최저임금. 이거 부담되거든요. 물론 경제 주체 중에 가게는 부담이 안 되겠지만 기업 쪽은 이게 많이 부담이 되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는 80% 90% 실제 상황을 보면 종사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주휴수당을 없애더라도 개혁해야 되고요. 주 52시간 제도 말입니다. 이게 눈치를 보면서 시장에 적응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 과감하게 이게 여론의 눈치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 그리고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 정도, 쉽게 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게 올라가야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쉽게 이게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나홀로 성장이라면서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일본도 말입니다. 지금 뭐 20년 만에 찾아온 혹은 30년 만에 찾아온 디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일본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매출을 늘려주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중국에 대한 총 수출의 비중도 많이 줄었지만 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말입니다. 이것을 더 줄이지 않으면 중국의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그 위기를 넘지 못하면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줄여야 된다. 지금 19.9%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홍콩까지 합치면요 여전히 22%에서 24%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고스란히 떠받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다변화를 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엔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도 시장에서는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올라가서 이제 일본 제품과 슈퍼엔저가 돼도 당당히 겨룰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대기업 몇몇을 빼고 나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슈퍼엔저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엔저가 됐을 때 대한민국에게는 경기가 위기로 치달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엔저가 됐을 때 1997년 IMF 외환위기도요.
사실 엔저가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엔저가 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외환위기에 노출이 되면 이게 금융위기는 아주 쉽게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정책은 지금 슈퍼 엔저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국제유가도 복병 중에 복병인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고유가라는 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해서 고유가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오페크 플러스라고 해서요. 석유 수출국 기구는요. 70달러 80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감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를 지으려고 하면 유가가 고유가를 유지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고유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가의 어떤 위기가 그만큼 우리에게도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는요. 유가라는 충격, 여기에다가 중국이라는 변수, 여기에다가 엔저라는 상황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 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중점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2023년 현재 누적 9월까지 165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요. 2022년 작년 298억 3천만 달러보다는 많아질 거라는 게 정부의 어떤 예측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지만 2021년을 보세요. 833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액이 지금 200억 달러로 떨어진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외환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게 되고요. 여기에 금융위기의 충격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아무래도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1, 2년 후에 위기가 왔던 것. 특히 1995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가 오게 되고요. 데킬라 위기가 결국 1995년, 6년, 7년을 거치면서요. 아시아 쪽으로 왔어요. 이게 1997년에는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이것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고 두려운 게요. 기준금리를 정점까지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위기는 위기를 계속 부르는데 그 위기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점점 현실화된다. 그리고 최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켜 간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명심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